여러분, 만약 200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진시황이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살아서 만리장성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0년대 한 교수가 중국의 깊은 밀림 속에서 겪었던 기이하고도 섬뜩한 실화입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마을, 현대인을 보고 원숭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밤마다 부르던 기괴한 노래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역사의 뒤편, 시간이 멈춰버린 그 숲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불을 꺼주세요. 자, 괴담실록 시작합니다. 괴담실록 진시황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제1부, 밀림의 덫.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중국어 학과 교수님에게 직접 전해들었던 기이하고도 섬뜩한 체험담이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셨던 교수님이 술기운을 빌려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으셨던 그날의 눈빛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었다. 역사의 뒤편, 시간의 틈새에 끼어버린 무언가를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이야기의 시점은 1990년대 초반, 한중 수교가 맺어지기 직전인 1992년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이야 비행기 표만 끊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중국이지만 당시만 해도 중국은 죽의 장막이라 불리며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금단의 땅이었다.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폐쇄성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고 학술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방문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하지만 당시 젊은 학자였던 교수님은 학구열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수십 년 된 낡은 교재와 흑백 사진으로만 중국을 공부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그 땅의 흙냄새를 맡고 그들의 진짜 언어를 들어야겠어. 교수님과 뜻을 함께한 동료 학자 몇몇은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정상적인 루트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니 제3국을 통해 우회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일본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한 뒤 육로를 통해 중국 남부의 국경을 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지만 젊음의 객기와 학문에 대한 열망은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일본을 거쳐 동남아의 어느 습하고 끈적한 도시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국경에서 터졌다. 당시 그곳의 정세는 불안정했고 외국인의 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뇌물을 찔러줘도 통하지 않는 상황, 일행은 낙담했다.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한 사내가 있었다. 자신을 제일교포 출신의 무역상이라 소개한 그는 능숙한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었으며 교수님 일행에게 접근했다. 학자 양반들이 여기까지 와서 발길 돌리기 아깝지 않소? 내게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는 자신이 일본 가전제품 소니 워크맨이나 밥솥 같은 것들을 중국 내륙으로 운반하는 보따리상이라고 했다. 국경 수비대에게 적당히 기름칠을 해둔 루트가 있으니 짐차에 섞여서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중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고 관리가 허술해서 일단 국경만 넘으면 그 뒤로는 일사천리요. 내가 안전하게 모시리다. 그의 말은 달콤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지쳐있던 교수님과 친구들은 그 제안이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덥석 잡고 말았다. 그들은 사내가 준비한 낡아빠진 트럭 짐칸에 몸을 실었다. 짐칸에는 전자제품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몸을 구겨 넣은 채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트럭은 문명과는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던 허름한 건물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양옆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울창한 밀림만이 벽처럼 서 있었다. 덥고 습한 공기가 회부 깊숙이 들어왔고 이름 모를 날벌레들의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트럭이 잠시 멈춰섰다. 운전하던 브로커와 그의 일행이 노상 방뇨를 하러 내린 사이였다. 무료함을 달래려던 교수님의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스레 박스 하나를 툭 쳤다. 이거 진짜 소니 제품 맞나? 혹시 벽돌 들어있는 거 아냐? 그 농담이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호기심에 박스 테이프를 살짝 뜯어본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본 것은 최신형 워크맨도 코끼리 밥솥도 아니었다. 비닐에 꽁꽁 쌓인 하얀 가루였다. 마약이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굳이 험한 밀림길을 택했는지, 왜 밤에만 이동했는지. 이들은 단순한 밀수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조직이었던 것이다. 당시 중국은 아편전쟁의 치욕적인 역사 때문에 마약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극도로 잔혹했다. 소지하고만 있어도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즉결 사형에 처해지던 시절이었다. 이거 큰일 났다. 교수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만약 공안에게 걸리면 변명할 기회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고, 저 브로커들이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되면 입막음을 위해 이 밀림 한가운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때였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브로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찢어진 짐박스, 그리고 하얗게 질린 교수님 일행의 얼굴. 찰나의 정적 후 브로커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였다. 그가 허리춤에 손을 가져다 댔다. 둔탁한 금속성 물체가 옷깃 사이로 보였다. 권총이었다. 튀어! 누군가의 비명 같은 외침과 함께 교수님과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트럭 반대편 숲으로 몸을 던졌다. 거기서 쏘아버린다. 뒤에서 고함과 함께 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들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고 구르며 밀림 속으로 파고들었다. 가시덤불이 살을 찢고 축축한 이끼가 발목을 잡았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원시림을 향해 그들은 미친 듯이 달렸다. 그곳이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시간이 멈춰버린 금역, 진미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그들은 지옥의 입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제2부, 잊혀진 시간의 강. 총소리는 들었지만 공포는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라도 그곳을 벗어나야 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의 감각이 사라질 때쯤 우리는 거대한 고목의 뿌리 사이에 몸을 구겨넣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주위는 완벽한 어둠이었다. 도시의 밤과는 차원이 달랐다. 달빛조차 나뭇잎에 가려 침투하지 못하는 그곳은 마치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한 심연 그 자체였다. 저들이 쫓아오진 않겠죠? 친구 녀석 하나가 덜덜 떨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마약상들의 추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지도도 나침반도 식량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가지와 호주머니 속에 젖은 담배 몇 개비가 전부였다. 그날 밤은 공포 그 자체였다.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날이 밝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살기 위해 걸었다. 아니, 헤맸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빽빽한 밀림을 뚫고 나아갔지만 풍경은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 똑같았다. 거대한 양치식물, 하늘을 가린 나무, 축축하고 미끄러운 이끼.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은 갈증이었다. 탈수 증세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눈앞이 노래질 때쯤 우리는 숲 사이로 흐르는 작은 강줄기를 발견했다. 물이다. 이성을 잃은 우리는 강가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강물은 투명하지 않았다. 누런 황토색 흙탕물, 그리고 정체불명의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니는, 보기만 해도 역한 물이었다. 평소라면 손도 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위생 따위는 사치였다. 우리는 허겁지겁 그 흙탕물을 퍼마셨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걸쭉하고 비릿한 액체가 생명수처럼 느껴졌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배를 쥐어짜는 듯한 복통이 시작됐다. 단순한 배탈이 아니었다. 이질이었다. 끔찍한 설사가 멈추지 않았고 위아래로 모든 것을 쏟아내며 몸 안에 수분이 모조리 빠져나갔다. 걸을 힘조차 없어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꼴이라니 그야말로 산송장이 따로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죽음을 직감했다. 교수님의 친구 중 한 명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다. 저기 서울 가는 버스가 온다며 허공에 손을 휘젓는 그를 보며 교수님은 눈물을 삼켰다고 한다. 여기서 이렇게 캑사컥사 하는구나. 아무도 모르는 이 오지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 사라지겠구나. 그때였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교수님의 눈에 무언가가 포착됐다.
강하류 쪽 숲이 트인 공간에서 희끄무레한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환각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원숭이 떼인가? 아니었다. 직립보행을 하고 있었다. 사람이다. 그것은 아이들이었다. 대여섯 명쯤 되는 아이들이 강가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괴했다. 문명사회와는 동떨어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 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한 듯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산발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들은 천사나 다름없었다. 사람이 있다는 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고 살 길이 열렸다는 뜻이니까. 얘들아, 도와다오. 여기 사람 있다. 교수님과 일행은 젖 먹던 힘을 다해 소리치며 그들을 향해 비틀비틀 달려갔다. 우리의 몰골은 처참했을 것이다. 흙투성이의 퇴단 눈, 찢어진 옷까지 어쩌면 귀신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를 발견한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보통 낯선 이를 보면 호기심을 갖거나 수줍어하며 숨는 게 아이들이다. 하지만 녀석들은 마치 숲속에서 가장 흉측한 포식자를 마주친 초식동물처럼 눈이 뒤집힐 듯한 공포를 내비쳤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쩍 벌린 채 그들은 기이한 동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내 발로 기는 듯 뛰는 듯 덤불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솜씨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생동물에 가까웠다. 놓치면 죽는다. 무조건 쫓아가. 교수님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 뒤를 쫓았다. 아이들은 강가 절벽 쪽에 나 있는 덩굴 식물로 가려진 좁은 틈새로 쏙 사라졌다. 그 틈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은밀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틈을 통과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밀림 속에 푹 파묻힌 분지분지 형태의 지형에 거짓말처럼 마을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1990년대의 중국 시골 마을 풍경이 아니었다. 시멘트 건물도 전봇대도 경운기 소리도 없었다. 누런 황토 흙을 다져 쌓아 올린 투박한 벽, 짚을 엮어 얹은 낮은 지붕들, 마치 박물관의 디오라마나 사극 세트장을 보는 듯했다. 그보다 더 낡고 더 오래된 세월의 때가 켜켜이 내려앉은 고대의 풍경이었다.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그 기묘한 정적 속에서 낡은 집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여긴 도대체 어디지? 교수님이 멍하니 중얼거릴 때였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것일까? 흙벽집의 문들이 하나둘 열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순간 교수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현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을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광기 어린 두려움과 살기가 서려 있었다. 제3부, 잊혀진 언어와 기이한 혼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우리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포위되었다. 가까이서 본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분명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알던 현대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남녀를 불문하고 몸에 털이 숭숭 나 있었고 구부정한 자세와 튀어나온 하관은 흡사 원시인이나 유인원을 연상케 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문명 세계의 호기심이 아닌 마치 외계 생명체를 보는 듯한 경계심과 본능적인 탐욕이 뒤섞인 눈이었다. 교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중국어에 능통했던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다. 워스 한국어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표준어인 보통화, 부동화부터 시작해 광동어, 객가어, 심지어는 저 옛날 문헌에나 나올 법한 고어구로까지 섞어가며 소통을 시도했다. 우리는 해치러 온 게 아니다. 길을 잃었다. 물과 음식을 달라.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절망적이었다. 마을의 촌장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온통 하얗게 뒤덮인 노인이 무어라 대꾸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중국어가 아니었다. 찌뿌어, 찌화어찌우? 그 소리는 언어라기보다는 짐승의 웅얼거림이나 쇳덩이를 긁는 소리에 가까웠다. 억양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단어의 연결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찌뿌어, 찌화어찌우.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오해를 풀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때 교수님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래, 한자칸즈. 한자라면 통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 말은 달라도 글자는 통하는 법이다. 교수님은 주머니에 꼬깃꼬깃해진 메모장과 볼펜을 꺼냈다. 그 현대적인 물건을 보자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마법의 지팡이를 보는 듯한 눈치였다. 교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물수, 밥식스, 사람이는 같은 기본적인 한자를 적어 촌장에게 내밀었다. 촌장은 그 글자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낚아채듯 볼펜을 받아 들고는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교수님은 그 글자를 받아 들고는 숨을 멈췄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야? 그것은 한자였다. 하지만 한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한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획의 순서나 모양이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다. 마치 수천 년 전 문자가 정립되기 이전에 갑골 문자나 혹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서체를 보는 듯했다. 해석이 불가능했다. 결국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포기해야 했다. 우리는 처절한 바디랭귀지를 시작했다.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신음을 하고 목을 부여잡으며 갈증을 호소했다. 다행히 그 원초적인 몸짓은 통했다. 경계심을 조금 푼 마을 사람들은 찐 감자 같은 작물과 표주박에 담긴 물을 가져다 주었다. 흙냄새가 진동했지만 우리는 허겁지겁 그것을 입에 쑤셔 넣었다. 배가 채워지자 이성을 되찾은 우리는 그제야 마을을 제대로 둘러볼 수 있었다. 이 마을은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과 밀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까 그 좁은 틈새가 아니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천혜의 요새였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놓인 도구들은 청동기 시대,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유물처럼 보였다. 쇠로 된 농기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옷감은 거친 마마, 나 짐승 가죽이었다. 여긴 시간이 멈춘 곳이다. 교수님은 직감했다. 그때 촌장이 다시 우리를 불렀다. 그는 우리, 특히 젊은 남자 일행들을 유심히 훑어보더니 기묘한 제안을 해왔다. 손가락으로 마을의 젊은 여자들을 가리키고 다시 우리를 가리키며 두 손을 맞잡는 시met을 했다. 그리고는 바닥을 쿵쿵 찍으며 이곳에 머물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해석은 명확했다. 여기서 살아라. 내 딸들을 줄 테니 여기서 씨를 뿌려라.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환대가 아니었다. 오지 마을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친상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외부인의 신선한 피를 수혈하려는 본능적인 요구였다. 마을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손가락이 6개거나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먼 기형적인 외모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그들은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조마조마로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털북숭이 여인들이 수줍음보다는 굶주린 짐승처럼 우리를 곁눈질했다. 교수님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보여주며 자신은 이미 결혼을 했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고 몸짓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촌장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다. 찌화! 안 돼. 촌장의 고함 소리에 마을 청년들이 몽둥이와 돌도끼를 들고 우리를 에워쌌다. 촌장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윽박질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뉘앙스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너희는 못 간다. 내 딸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들은 단순한 시골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규칙을 거스르면 가차없이 피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만 그 자체였다. 이제 겨우 마약상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식인종이나 다름없는 고대 부족의 씨바지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마을에는 전기가 없었다. 어둠이 깔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갇히게 된다. 촌장은 우리를 감시하듯 헛간 같은 곳에 몰아넣고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감옥이나 다름없는 흙바닥에 앉아 교수님은 친구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에 무조건 튀어야 해. 하지만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기괴한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노동요인지 의식을 위한 노래인지 알 수 없는 그 음산한 가락이 흙벽을 뚫고 들어와 고막을 긁어댔다. 그 노래는 마치 우리를 위한 장송곡처럼 들렸다. 제4부 숲속의 멜로디. 그날 밤 헛간에 갇힌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밖에서는 그 기괴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문틈 사이로는
횃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지금이다. 저들이 술에 취해 차 떨어진 것 같아. 새벽녘 노랫소리가 잦아들고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올 때쯤 우리는 필사적으로 헛간에 썩은 나무 판자를 뜯어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피가 맺혔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마을 입구에 놓인 제수용 음식 몇 덩이를 훔쳐 품에 넣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지옥 같은 밀림 속으로 몸을 던졌다. 두 번째 탈출은 더욱 처절했다. 이번에 잡히면 정말로 끝이라는 공포가 우리를 채찍질했다. 며칠을 짐승처럼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은 짓물러 터졌고 훔쳐온 음식도 동나버렸다. 환각이 보이고 헛것이 들리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숲속에서 기적을 만났다. 국경을 넘어 사냥을 하러 들어온 동남아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 눈빛은 마을 사람들처럼 광기에 차 있지 않았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다. 시계, 반지, 남은 돈을 모조리 그들에게 쥐어주었다.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해치지 않았고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간신히 밀림을 빠져나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중국 미립국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교수님은 밤마다 가위에 눌렸다. 꿈속에서 털북숭이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며 그 알 수 없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 언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공포는 시간이 지나며 지적 호기심으로 변했다. 아니, 그것은 일종의 집착이었다. 세월이 흘러 1992년 마침내 한중 수교가 맺어졌다. 교수님은 다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그날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였다. 교수님은 중국 동북부 만주 지방을 돌며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했다. 혹시 그 마을 사람들의 언어가 만주족의 고어구우가 아닐까 하는 추측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랴오닝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만주어에 능통한 90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만주어는 이미 사멸 위기의 언어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교수님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시간이었다. 할머니가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교수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 멜로디, 절대 잊을 수 없는 꿈에서도 들려오던 바로 그 음산한 가락이었다. 밀림 속 고립된 마을, 털북숭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부르던 그 노동요였다. 교수님은 다급하게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할머니, 지금 부르신 그 노래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할머니는 깜짝 놀란 눈으로 교수님을 쳐다보더니 주름진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거 아주 옛날 노래야.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산속의 원숭이들이 가르쳐줬다는 노래지. 원숭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교수님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의 기형적인 외모, 털이 많은 몸, 외부인들은 그들을 사람이 아닌 원숭이나 산짐승으로 불렀던 것이다. 그 가사의 뜻을 아십니까?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어 가사의 뜻을 풀이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교수님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충격적이었다. 제5부, 완결, 불로불사의 저주. 할머니가 들려준 노래 가사는 만주어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만주족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참혹했던 토목공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쉬지 말고 쌓아라. 황제 폐하가 보고 계신다. 그랬다. 그 노래는 만리장성 축조 당시 불리던 노동요였다. 교수님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 밀림 속 마을 사람들, 그들은 단순한 소수민족이 아니었다. 이 200년 전 진시황의 폭정과 가혹한 만리장성 부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의 후예였던 것이다. 진나라의 법은 가혹했다. 도망치다 잡히면 사형, 부역에 늦어도 사형이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황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깊고 험한 밀림 속으로 남쪽 끝까지 도망치고 또 도망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채
수천 년의 세월을 고립되어 살아왔다. 교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그 쪽지를 꺼냈다. 촌장이 볼펜으로 휘갈겼었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기괴한 문자. 교수님은 곧장 베이징으로 날아가 중국 고문자학의 권위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쪽지를 내밀었다. 쪽지를 받아든 권위자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소? 이건 위조가 아니면 불가능해. 이건 진친나라 시대의 소전셔전, 진시황 때 통일된 서체이야. 그것도 아주 촌스러운 지방 서체. 그제야 그 문자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들은 이 0년 전의 문자를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학자가 해독한 쪽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진시황제는 이제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다 쌓아졌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가도 됩니까? 교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들은 몰랐던 것이다. 진시황이 죽은 지 2억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고 수, 당, 송, 원, 명, 청을 거쳐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될 때까지 세상이 수십 번 뒤집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들에게 숲밖의 세상은 여전히 불로불사의 약을 찾아 헤매는 잔혹한 폭군 진시황이 지배하는 공포의 제국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그토록 경계했던 이유,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기겁하며 도망쳤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낯선 이방인이어서가 아니었다. 우리의 현대적인 복장과 낯선 언어가 혹시나 자신들을 잡으러 온 진시황의 병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두려 했던 건 오랜 근친혼으로 인해 마을에 피가 병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다. 황제의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종족을 보존해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그들은 갈등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우셨다. 생각해보게, 그들은 지금도 그 깊은 밀림 속에서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잠들 거야. 죽은 지 2000년 된 황제의 망령을 두려워하면서 말이야.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죽었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향한 공포만큼은 불로불사가 되어 아직도 그 숲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야. 교수님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그 마을을 다시 찾으려 노력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밀림은 한 번 뱉어낸 비밀을 다시는 삼키게 해주지 않는 법이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도에도 없는 그 어딘가에서는 이 200년 전의 노동요가 울려 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진시황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진시황은 불로불사의 약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향한 백성들의 공포만큼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로불사가 되어 그 숲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도에 없는 그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황제의 눈을 피해 숨죽여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마을에 갔다면 과연 그들에게 진시황은 이미 죽었다고 말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공포에 전염되어 도망쳤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괴담실록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안전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